전쟁을 알지 못하면 역사도 알 수 없다. 이야기로 만나는 토크멘터리 전쟁사. 지난번에 저희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에 갑자기 건국을 하면서 아랍 세력 국가들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 1차 중동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났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다고 다른 나라들이 가만히 있지만은 않겠죠. 네. 오히려 지금부터 더 치열한 전쟁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2차 중동전은 서구 열강들이 주인공이 되는 전쟁입니다. 중동을 둘러싼 세계 열강들의 이권 다툼, 2차 중동전의 불씨를 지핀 이집트. 마침내 서구 열강들의 첨예한 대립, 2차 중동전이 시작된다. 수에즈 분쟁 첫 번째 이야기. 자, 일단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면서 정말 남의 땅에 알박기를 성공합니다. 일단 영토 정리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지금 되는 상황이죠? 이스라엘은 이집간 해안 평야지대였죠. 거기 갈릴리 지방을 완전히 차지했고요. 네. 그다음에 예루살렘의 서부 일부를 점령하게 됩니다. 뭐 그들의 목표는 예루살렘의 완전 정복이었지만 아직 이때까지는 서부 일부였고요. 요르단은 아직까지 요르단강 해안 일대하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동부를 아주 야무지게 틀어주고 있었죠. 이집트는 가자 지구를 여전히 점령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거의 목표로 한 지역을 다 가져간 건데 저희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방어 기지를 정확하게 세울 수 있는 지역을 먹겠다. 그리고 정신적인 목표로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은 어느 나라? 예수님께서 샬렘 예루살렘을 완전 정복하는 게 이스라엘의 목표였는데 그거에는 성공을 못했지만 사실은 절반의 승리가 아니라 한 8, 90%의 승리였어요. 아직은 8, 90%는 안 됐고요. 네.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북부에는 갈릴리 지방, 시리아 접경지대, 그다음에 동부에 그러니까 요르단과의 접경지대는 네. 요르단강 서안을 완전히 확보하는 거였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느냐 마느냐를 그렇죠.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가장 신경 쓴 게 아마 남부였을 거예요. 네. 그렇죠. 시나이 반도 쪽.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중동에서 이집트가 가장 군사력이 강력했기 때문에 가장 강력했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이집트를 견제하기 위해선 넓은 방어선이 필요했었고요. 그렇게 따져보면 저 시나이 반도가 이스라엘로서는 가장 큰 전략적 목표였죠. 그 사실은 우리가 중동 하지만요. 저 지도를 제대로 본 사람도 많지 않았을 것이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인데 이스라엘이 이번 그 건국을 통해서 중동전을 펼치면서 보면 바다를 싹 다 가리고 있고 그리고 정확하게 뚝 잘라서 왼쪽과 오른쪽을 막고 있는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정말 눈엣 가시가 되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십자군에서도 옛날에 했었듯이 오스만 트루프도 항상 저기를 원했었고 네. 십자군이 기양하고 도망갔던 것도 저기였고 네. 그러니까 저 해안지대가 어떻게 보면 중동에서는 가장 어떤 중동의 연못이라고 할 수 네. 있는 가장 중요한 지역이었죠. 네. 그러다 보니 분명히 다른 나라에게 있어서는 타겟이 정말 많이 됐을 것 같은데 이때 당시에 그럼 중동은 좀 어땠나요? 그러니까 1950년대는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얼마 안 됐던 시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복잡 미묘한 그런 형세가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네. 더군다나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냉전으로 들어가는 시기였었거든요. 이스라엘 보면은 삼면까지는 아니지만 위아래로 바다가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이 수에즈 전쟁을 촉발시킨 게 뭐 이집트이긴 하지만 여기서 전격적으로 개입한 강대국이 영국과 프랑스였는데 네. 당시 영국과 프랑스는 자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국제 무대에서 이류 국가가 되는구나라는 정말 커다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을 때예요. 영국과 프랑스가요? 그렇죠. 네. 어마무시한 국가였던 거죠. 아니죠. 왜냐면 세계대전을 통해서 미국의 국력이 엄청나게 상승하고 본인들은 빚더미 안게 됐으니까. 이때 영국, 프랑스는 정말 그 자괴감이 심했어요. 아, 이제 우리가 안방 내주고 나가는구나. 이게 정말 피부로 느끼던 때예요. 냉전 체제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사회주의, 자본주의 대립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치적으로 보면 영국과 프랑스가 뒤로 빠지고 미국과 소련이 이제 세계 강국으로 등장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2차 중동전은 그 교체기라는 상황을 빼고 나면 이해할 수 없는 전쟁이죠. 그래서 영국은 정말 짐 싸고 나가는 거예요. 그 내주는 방에서 터진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0년대 같은 경우에 영국은 거의 모든 식민지를 속속 떨어집니다. 속속 나가고 특히 프랑스는 우리가 이류
고사하고 삼류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나마 그때까지 남아있던 인도차이나 쪽에서의 식민지에 대해서 대단히 강경한 입장을 취하죠. 우리가 예전에 했던 알제리 네. 그 독립사건 그것도 바로 요 시기였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영불이 그런 불안감 때문에.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은 이때부터 냉전 체제에서 그 동서 간의 분쟁이 있었는데 이 동서 간의 분쟁에 그 어느 쪽에도 선택하지 않았지만 양쪽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즉 이른바 비동맹 국가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가장 유명했던 게 오늘 다뤄야 될 이집트의 나세르, 그다음에 인도의 네루, 그다음에 유고의 유명한 티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유고슬라비아 하면은 완전히 바르샤바 조약국으로서 소련의 위성국가라고 맞아요. 생각했는데 냉전 시대 전체 기간 내내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저는 유고하면 생각나는 게 세 가지 있어요. 소련, 체조, 축구. 비동맹 세력, 그러니까 제3세계라는 옛날을 처음 말이 나왔을 때는 그냥 자본주의, 사회주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소련에 가담하지 않은 누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제3세계들이 되게 약한 나라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제3세계의 우상은 뭐냐면 양쪽에서 뜯어내는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하나가 돼서 미국, 소련하고 싸워보자. 우리 젊었을 땐 이렇게 배웠는데 사실 아무도 싸우려고 안 했어요. 여기랑 싸우는 척하면 저기서 지원해주고 그렇죠. 여기랑 그래서 싸우는 척하면 저기서 지원하고. 가난한 우리들이 이 두 명의 부자들로부터 뜯어낸다. 그래서 가장 잘 뜯어내는 사람이 우상이에요. 그러면 현재 이 시점의 중동 국가들은 이제 미국과 소련의 영향력 아래 싹 그림자를 들이우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소련 같은 경우에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소련은 중동에서의 발판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배가 아파했죠. 누군가 하나만 우리 스폰서를 물어라.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밀어준다. 이런 분위기였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중동 오늘 시작할 중동전은 기본적으로 프랑스와 영국이 이선으로 물러나고 미국과 소련이 들어오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결국은 발달이 되는 거네요. 그런데 이제 미국하고 소련이 자기 세력을 넓힌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막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제 정세라는 건 아무리 강해도 그냥 막 밀어붙이고 막 간섭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당시에 소련하고 미국은 이제 영불이 짐 싸갖고 나간 집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들어가려면 뭐 청소도 하고 뭐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전술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소련은 당시 제3세계들은 공통점이 아무래도 뭐 왕정이나 식민지 이런 거 살았기 때문에 민주사회 기반이 안 잡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제3세계가 좀 비민주적이고 독재고 뭐 이런 거에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소련은 우리는 민중의 편이다. 뭐 독재자, 전제 정치 이들 몰아주겠다라는 차원에서 들어가요. 요게 이제 좋은 구실이었고 미국은 딱 요 수에즈 운하 때까지를 하면 지금 미국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직까지는 안 들어갈 때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영국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탁 물러앉아갖고 영국이 빠지면 우리가 들어가야지. 아직은 약간의 이 관찰자 느낌의. 예, 그러면서 이제 명분을 어떻게 잡았냐면 우리는 제국주의 반대한다. 이제 영국, 프랑스가 빠지니까 너희들이 이제 독립국가가 되지 않았냐. 네. 이제 다시는 이렇게 힘으로 지배하는 건 없을 거다. 우리는 절대 제국주의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인도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자기 이미지 관리하고 있을 때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디 영토에 군사적 개입하거나 직접 개입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왜? 너희가 제2의 제국주의자 아니냐라는 소리를 듣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던 때가 50년대예요. 근데 그렇게 조심하던 때에도 미소 대립이 벌어졌던 게 바로 한반도였죠. 그게 한국 전쟁하고 월남전 터지면서 이미지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세기 내내 민주주의라는 그 정치 제도를 퍼뜨리면서 네. 자기의 이미지를 대단히 세련화하는 그런 게 네. 있었고요. 영국 입장에서는 나올 수밖에 없는 게 2차 대전 이후에 의외로 미국이 영국에 대한 경제 원조가 뭐 영국 입장에서 보면 완전 턱없었고 다른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지금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은 많은 경제 원조를 서유럽에 했을 때였거든요. 서유럽 재건을 위해서. 그래서 속속 영국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게 다 떨어지고 그 자리에 매우 자연스럽게 미국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제국주의는 아니었지만
미군이 주둔하게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건 이제 나중이고 네. 요 때를 이해하려면 어떻게든지 미국 군대를 안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하. 우리는 민주주의와 독립의 수호자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미국의 발언이 참 재밌는 발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우리는 이제 중동 지역을 놓고 보면 우리는 절대 중동 지역에서 영국의 권위나 영향력을 훼손시키고 싶지 않다. 그냥 우리는 이제 제국주의 안 하고 이렇게 지켜만 볼 거다. 근데 아주 묘한 말을 날리죠. 아이젠허워가 한 말이에요. 네. 근데 영국이 자꾸 우리를 의심하는 것 같아. 아, 왜 이러지? 뒤를 흘리는군요. 아니 영국은 눈치챘죠. 영국은 이미 알지. 이게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영국은 해봤기 때문에 이거 그런 거 아닐 텐데. 영국은 이제 돈이 없어요. 영국도 이제 직접 식민지 지배는 안 하겠다고 그래요. 네. 안 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뭐가 있어야 행사하지. 근데 영국은 지금 자기 살림하기도 급급해요. 네. 이때 수상이 2등인데 요때 영국의 목표가 이제 우리 원조 경제에서 벗어나서 자립. 대영제국에서 나올 말이 아니지. 정말 대영제국 입장에서 보면 이런 말 한다는 자체가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이제 자립 좀 해보자. 네. 이제 우리도 흑자 경제로 좀 돌아가보자. 불쌍하다 이제. 이 얘기할 영국이. 때입니다. 네. 근데 국방비도 깎아서 우리 본토 방어를 위한 군사비 정도로 제한하자라고 막 군축할 때예요. 그 맞죠. 그러니까 싱가포르 같은 데서 이제 폭동이 나고 공산 게릴라가 준동할 때도 파병할 병력이 없는 거예요. 파병할 돈이 없어서. 그래서 뭐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의외로 80년대 후반까지 영국이 어떤 그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난 기간이 정말 오래 걸렸어요. 이때 소련은 또 반대로 얘기를 하죠. 네. 그때 이제 후르시초프인데 스탈린을 회고를 하면서 그 이전에 우리가 중동 문제에 한번 개입할 기회가 있었는데 스탈린 동지께서 야 거기는 영불 땅이니 건드리지 마라 그랬대요. 근데 이 소련 사람 말은 항상 뒤에 뭐가 있어. 사실 도와줄 돈이 없잖니. 그러니까 핑계는 괜히 영불 땅에 건드리지 마라. 근데 후르시초프가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우리가 돈이 생겨서 그곳에 있는 우리 지지자들을 도와줄 수 있다. 이른바 이제 혁명의 수출이 시작되는 겁니다. 중동. 그다음에 요 수에즈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60년대 들어갈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아프리카. 이렇게 해서 이른바 혁명의 수출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남미, 뭐 쿠바가 이렇게 됐던 것도 이제 곧 이제 이어지고요. 소련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할 때 특징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다 그 예전에 영국하고 프랑스가 쓰던 낡은 무기들을 갖고 있었잖아요. 네. 소련 제 최신의 무기를 갖다 준 다음에 야 너네 저기 탱크 앞에 갖다 놔봐. 딱 그래서 소련 탱크가 포를 쏴서 멋지게 부시는 걸 한번 딱 보여줘요. 그래서 이거 너네 가지고 있으면 천하무적이다 여기서. 그걸 보는 중동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전차를 200대, 300대 공짜로 준다고 해보세요. 확 넘어가죠. 근데 중요한 건 한 번도 공짜로 준 적이 없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미국하고 소련을 비교를 하니까 미국은 이렇게 하고 소련은 공짜로 지원해 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아니에요?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소련 사람 말은. 우리는 경제적 이익을 바라는 게 아니다. 순수하게 혁명을 지원하는 마음으로 준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나 돈은 받아야지. 마음만은 네, 마음은 그런데 순수한데. 우리는 절대 또 손해보는 행동은 안 한다. 그래도 후르시초프는 솔직하게 그래요. 물론 우리가 이거 팔아가고 돈 많이 벌었다는 건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는 순수하게 너희들의 혁명을 지원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중동에서 줄 돈이 없는데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마음에 드는 거 몇 개 가져가도 돼? 이런 식의. 그리고 절대 싸게 준 적도 없어. 근데 하여간 말을 그렇게 당당하게 언행 일치가 하더라고. 좀 안 되는데요. 마음은 되게 굴뚝 같은데 어쨌든간 돈은 받아야겠다라는 심리니까. 아니요, 마음은 굴뚝할 때가 아니고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줬어. 돈은 줘. 이렇게 항상 그래요. 항상. 정신 승리인 거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더 비싸게 받아요. 무성지원은 뭐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서구 열강들의 모습이 지금 이러한데 그렇다면 아랍 국가들 입장에서도 지금 슬슬 위기감을 느낄 것 같거든요. 이들도 좀 뭉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 중에서 항상 군사적으로 센 나라는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가 중점이죠. 네. 근데 지난번에 1차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저 세 나라는 한 번도 뭉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범아랍은 관념 속에만 존재해요. 그게 이스라엘이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지껏 알아왔던 건 이스라엘과 중동, 그러니까 아랍연합이라고 한다면 왠지 우리 머릿속에는 유엔군 같은 느낌, 연합군의 느낌인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모든 아랍 군대가 똘똘 뭉쳐서 공격했다 네. 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그냥 각자 다른 거죠. 중동 문제가 답이 안 나오는 게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의 이해관계가 다 모이죠. 그리고 시리아, 요르단,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집트 다 딴 생각하죠. 가끔 여기 이라크, 이란까지 들어와요. 그냥 이게 어떻게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라크나 사우디는 요르단을 상당히 많이 지원했거든요. 걔 이쪽은 또 순위파고요. 시리아는 또 시아파예요. 아, 순위파 시아파는 또 예. 정말 극렬하게 서로 싫어해요. 뭐 그러니까 뭐 네. 한자 뭐 우리가 남이가 해서요. 남이지. 남보다 더해. 그쪽은 남보다 더한 것 같아요. 하자 할 때도 하다가 또 조금만 뭐가 있으면 그때는 뭐 바로 총구를 서로에게 돌리는. 그러니까 조금만 힘 있으면 수청해버리고 그렇죠. 막 이런 일이 너무 막 일상담화서라서. 그리고 우리는 너무 이 단일 민족 국가에 살아서 국가적 이해가 항상 같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아랍은 항상 최소한 2개 이상의 부족이 있어요. 아. 그래서 협력하고 싶어도 못해요. 두 개면 다행이죠. 2개면 다행이지 정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국가라고 이름은 붙어 있지만 그 안에 내부의 부족은 다른 건데 그렇죠. 우리가 여지껏 중세를 배우고 고대부터부터 중세를 배워왔을 때 중동 지역 아랍 국가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부족끼리는 남보다도 더 나쁜 사이일 경우가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요르단 같은 경우 제일 문제가 저 좁은 요르단 이 동쪽하고 서쪽에 사는 주민이 극과 극으로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을 공격하거나 팔레스타인을 도와주려고 그러면 국민의 절반이 반대하는 거야. 반대한다기보다는 의견이 왜 우리 돈을 다르군요. 쟤한테 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실 이스라엘도 어느 정도는 물론 욕심이 아직도 훨씬 더 많이 남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본인들의 목표를 좀 채워놨고 아랍 국가들은 이거 얘네하고 붙으면 안 되겠다라고 지금 혼쭐이 난 상태인데 2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뭔가요? 촉발은 이집트였죠. 이제 이집트가 이 전까지는 왕정이었어요, 아직까지. 네. 파르그 왕이라는 왕이 통치를 하고 있다가 이제 밑에 있던 넥이라는 사람이 파르그 왕을 축출하고 정권을 잡았는데 아주 짧았죠. 그리고 바로 이제 오늘의 주인공 나세르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집트의 정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 나세르가 아랍 세계의 새로운 리더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세르가 곧 이제 아스완 댐이라는 댐 건설 계획을 세워요. 왜냐하면 이집트가 예전부터 농업이 아주 엄청났죠. 그렇죠. 최고의 곡창지대였잖아요, 네. 지중해. 그래서 다시 한번 아스완 댐을 건설해서 그 댐에 있는 그 농업 용수를 사용해서 한번 그 농업 경제적 부흥을 꾀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돈이에요. 돈인데 그쵸. 지을 돈이 없는 예, 거죠. 이걸 이제 그러니까 비동맹이 이거예요. 서방에다가 요청해서 노 하면 그래 그럼 이쪽에 뭐 이런 거예요. 이때는 석유가 많이 안 나오던 시절인가 보죠. 그렇죠. 석유가 나오긴 있었어요. 사우디에 나오고 하는데 아직 그 정도로 못했고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석유를 팔아서 돈을 가져오는 것보다 나세르가 이제 정권을 잡아야 되니까 국민한테 어떤 직접적인 혜택을 보여주고 뭔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미국의 테네시강 개발, 뭐 우리로 따지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아, 이런 네. 식으로 해서 나일강의 아스완댐을 건설하는 대공사를 해요. 근데 이게 아스완댐이 얼마나 대단한 작품이냐면 높이는 소양강댐보다 좀 낮은데 네. 소양강댐의 저수용량이 29억 톤이에요. 네. 우리나라 지금 제일 크잖아요. 네네. 아스완 하이댐이 1,570억 톤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넓이가 넓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높이는 비슷한데 3.6km예요. 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가 세계 그 제국주의 시대에 정말 세계 정복 국가의 식량 창고였는데 그게 나일강이 계속 범람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지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걸 댐으로 막고 1년 내내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렇죠. 거를 만든 거죠. 농토도 넓히고 전기를 공급해서 네. 이게 그 이집트 당시 농민 평균 소득이 연간 40달러였어요. 40달러요? 그럼 예. 지금으로 어느 정도인 거예요? 그래도 한국보다 높았어요. 예. 그때 한국보다. 그때 한국은 뭐 전 세계에서 최고로 가난한 네. 나라였었으니까요. 근데 이 농사를 지금 물을 대야 되는데 이집트가 뭐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그러지만 그렇다고 그냥 농사 지을 수는 없잖아요.
이집트 농부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물을 그 모타가 없으니까 손으로 이렇게 우물 같은 걸 퍼서 나르는데 그래서 그거를 모타로 돌려야 되는데 네. 모타 값이 한 $500 했대요 당시에. 아 연간 소득이 4만 원인데 40달러인데 500달러를 줘야 살 수 있다. 그렇죠. 그럼 근데- 못 타. 그 원래 나는 그런 애드립에 나는 물 못 타. 우리가 왜 보통 이제 요즘에 나오는 말로 맥도날드 지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맥도날드 햄버거 값으로 이제 뭐 50년대 때 미국에서 햄버거 값이 제가 그때 영화에서 봤는데 30센트, 뭐 35센트 이렇게 할 때였었거든요. 햄버거 하나가. 그러면 햄버거 13개 살 돈 정도가 1년에 버는 돈이었네요. 그렇죠. 뭐 그 정도였죠. 그러니 내 모타를 줘도 전기가 없어서 돈 못 돌려요. 그러네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왜 하여간 근대화의 상징이 등불이잖아요, 가로등. 네. 그러니까 아스완 하이댐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가 굉장히 컸죠. 그렇죠. 그러니까 농업과 그 에너지 발전 두 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였는데, 근데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공사가 어마어마한 공사다 보니까 공사 기간과 이 비용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1955년에 그 영국이 추산한 것은 공사 기간이 16년, 이제 공사 비용은 13억 달러. 1년 소득이 40달러인데 40달러인데. 13억 달러가 들어가는 공사라고요? 그다음에 미국은 추정했을 때 야 이거 10년에 안 된다. 20년에 10억 달러는 들 거다. 그래서 이게 당시 전 이집트 공무원의 10년 월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니 그 돈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근데 영국하고 프랑스는 아싸 했어요. 이게 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잖아. 드디어. 그래 너 생각 잘했다. 우리 도와줄게. 어. 돈이 없는 거야. 마음은 정말 굴뚝 같은데. 그럼 돈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갖고 미국이 있는 갖고. 아 이때는 이 냉전 이후에는 돈을 가지고 있는 국가 나라가 미국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럽도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유럽이 아니에요. 영불이 도와줄 수 있는 건 우리가 미국한테 말 잘해줄게. 이런 거밖에 안 처참한. 어쨌든 그래도 한 다리 걸어보려고 해서 미국한테 하기는 그러니까 세계은행에다가 해줘요. 세계은행이라는 건 결국은 미국 돈이었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예, 그때는 IBR라고 IBR, 예. 돈이 전부 미국 돈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표현만 바꾸는 거지 뭐. 그래서 무상 원조를 7천만 달러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꽤 그래도 많이 추출했네요. 네. 여기서 영국이 1,400만 달러를 내기로 했어요. 그게 아주 영국의 고혈을 짜낸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미국이 주는 거야. 90%를 미국이 내고 영불이 10%를. 그래서 1차 공사비만 주기로 해갖고 미국이 2억 달러를 주고 추가로 1억 3천 달러를 주겠다. 그러나 너희도 15년 동안 9억 달러 정도는 내놔야 되지 않느냐. 이 9억 달러가 이집트 전 공무원 10년치 월급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낼 것 같지가 않은 거야. 그렇죠. 공사 벌려놓고 뒤집어지면 다 우리가 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미국은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나라는 아니어서 네. 돈 계산이 들어가니까 의회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걸어요. 돈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감독관을 파견하겠다. 물론 미국이 파견하는 게 아니라 세계은행에서 세계은행에서. 파견하겠다. 여기서 사건이 터지는데 이집트가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현물 거래하자고 그래요. 우리 면화랑 쌀을 줄 테니까 주라. 네. 나셀은 될 줄 알았어요. 나셀은 처음에 소련한테 기댈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미국하고 잘해보려고 했는데 의회가 주판을 튀기다가 이거 돈이 할 것 같은데 하고 끊었는데 아이젠하워가 이때 좀 세게 나갔으면 의회한테 요구할 수가 있는데 아이젠하워가 워낙 그 강경한 소리를 안 하는 사람이다 보니 이거 뭐 그쪽에서 의결했대는데 뭐 어떡하겠어. 냅둬버린 거예요. 딱 끊겼어. 그럼 눈을 이제 소련으로 돌리나요? 나세르가 어마어마하게 분노했다. 자긴 당해줄 줄 알았거든. 그래서 그냥 소련한테 주세요. 소련은 줄 마음이 없었는데 미국이 거절해서 이집트가 그냥 흘러 들어왔잖아요. 쌀하고 주겠다 그러니 에이 찬스 그래갖고 준다 이래버리고. 소련이 사실 돈이 별로 안 오니까 우리가 수입이 없다 해서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시켜버려요. 이때까지 수에즈 운하의 소유권은 영국과 프랑스가 있었거든요. 왜요? 수에즈 운하를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예전에 식민지 시절에. 식민지 시절에 만든 예, 거니까.
나세르가 소련한테 탁 붙자 소련이 이제 화답을 해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량의 무기를 공급해 줍니다. 그 대량의 무기 중에는 230대의 T-3485 전차가 있었어요. 이 T-3485 전차 같은 경우에는 2차 대전 때 쓰고 남은 게 아니라 체코에서 새로 만든 무기였어요. 이거를 줘요. 6.25 전쟁 때 북한이 남침하면서 동원했던 전차가 227대예요. 그 정도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잠수함도 주고 최신의 전투기도 주고 다 줘요. 아낌없이 주는데요. 근데 그거는 주는 건 알겠는데 9억 달러는 안 준 거예요?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처음 계약이 그러니까 너희들도 돈을 대라 그러는 사실 이집트가 그 미국 의회도 틀린 계산은 아니에요. 주판알은 맞았다고. 분명히 없긴 없어. 이걸 정치적 결단을 했어야 되는데 네. 소련이 무기 준다 그러니까 그때라도 줬으면 되는데 네. 사절단을 보내서 받지 마라. 미국이 이집트에 사절단을 보내서 네, 받지 받지 마. 마라. 그러면 이제 미국이 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주면서 받지 말라 그래야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너희들 왜 쟤랑 거래하니 받지 마라 이런 거예요. 아니 뭐 고등학생이야? 야 쟤랑 놀지 마. 왜? 내가 네 거야. 아니 이때는 외교가 미국이 사실 고립주의 국가였잖아요. 이런 걸 잘 못해요. 더군다나 소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집트의 완벽한 목표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이집트가 곡물 생산량이 증가해서 이거를 소련이 비교적 값싼 가격에 사올 수 있다면 이건 소련으로서도 대단히 이익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소련이 많은 수의 곡물을 미국과 캐나다에서 수입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그 미래 전략적 가치에서도 소련으로서는 해볼 만한 그런 거였죠. 근데 미국은 쌀하고 면화가 세계 최고의 생산국이라고. 그렇죠. 남부에서 정말 많은 노예들. 사실 쌀도 미국이 제일 많이 나오는. 뭐 제일 많이인지 뭐 엄청 나와요. 네. 이걸 주겠다고 하니 내가 이걸 왜 받니 이렇게 다 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받으면 미국은 넘쳐나는데 그거 준다니까. 그거 의미가 없는 받으면 거네요. 또 저쪽에서 막 이렇게 하지 지들도. 그때는 미국이 그런 걸 통제할 능력도 없고 그래가지고 주판을만 튀긴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미국은 하지 마 하는데 이집트로서는 당장 해야겠고 결국 소련과 손을 잡는데 자기들도 어느 정도 돈은 필요하니까 이거를 충당할 걸 수에즈 운하를 우리가 먹어버린다라고 결정을 내린 거네요. 근데 웃기는 게 미국하고 소련한테 주먹을 날린 게 아니라 애꿎은 영국, 프랑스한테 주먹을 날린 거지. 그런 꼴이 됐네요, 정말. 더군다나 무기까지 알토란까지 주니까 나세르로서 이제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하면서 동시에 아카바만을 봉쇄해버려요. 이 아카바만을 봉쇄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네. 그때 이스라엘의 유일한 무역로가 아카바만이었거든요. 이 아카바만을 봉쇄해버리니까 이건 이스라엘을 굶겨 죽이겠다는 얘기가 된다. 근데 그거는 이집트의 전략적 실수인데 이집트 국민들은 과거에 우리가 최고였다는 그 이집트 파라오 그게 솔직히 언제적 얘기야. 그때 우리가 최고의 국가였다는 이 자부심을 끝까지 갖고 있어요. 하여간 거긴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거든. 여기를 이집트 제국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나세르가 이 이후에도 3차, 4차 중동전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집트 국내 정치나 다른 나라하고 싸우고 할 때 이게 그냥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항상 이스라엘 정책에 같이 와요. 아스완 하이댐을 만든다. 대단한 정말 뭐 우리식으로 하면 단군이래. 최고의 뭐 이런 공사다. 역사다. 이걸 하면 되잖아. 꼭 옆에 이스라엘을 괴롭혀야 돼.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쳐야 힘이 세졌다는 증명이 되는 거야. 그런 거 비슷해. 내가 막 운동을 해서 이것만 보여주면 되는데 꼭 이스라엘을 한 대 쳐야 이게 된다 해서 꼭 두 개의 작전을 동시에 하는데 이게 사고를 쳐요. 중동에서의 힘의 패권의 상징을 보여주려면 이스라엘을 한 대 건드려야 돼. 쟤칠 수 있으면 인정. 네, 그런 거죠. 나 부자 됐어. 그래? 그러면 이스라엘 한번 쳐봐. 나 뭐 기분 좋아. 그래? 그럼 이스라엘 한번 쳐봐. 이제 조금 이제 배경이 정리가 되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소련에게 무기도 받고 힘도 좀 생겼는데 이제 이스라엘도 한 대 쳐야겠고 이런 느낌이 드니까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해버렸더니 영국과 프랑스 노발대발, 이스라엘 노발대발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과 프랑스와 영국이 힘을 합치겠구나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이때 근데 그 프랑스와 영국의 분노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특히 프랑스의 경로가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는 프랑스도 돈이 없잖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고물 무기를 예전에 2차 대전 때 쓰던 고물 무기를 팔아먹으려고 했었다고요. 이집트. 근데 왜 이렇게 안쓰럽죠? 팔아먹으려고 딱 했는데 소련이 그냥 소련이 최신의 장비를 주니까
거들떠도 안 보는 거지. 그렇죠. 아유 어떡하지? 그 탱크 노잼. 싫어. 그 2차 때도 얘기했지만 프랑스는 무기, 그러니까 줄 게 없으니까 무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막 시리아에도 주고 이스라엘도 주고 네. 중동에 다 줬어. 근데 누구도 고맙다고 안 하는 거야. 아이고 억울해. 왜냐면 항상 뭐라고 해야 돼, 보조적인 수단으로 들어오니까. 아. 그래서 계속 열만 맞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1955년 그 무렵에 결정적으로 이집트가 프랑스의 비휘장을 뒤틉니다. 알제리 독립운동을 이집트가 지원해요. 이때까지 눈에 가시같이 보이고 있었는데 이렇게 했잖아요. 아 이젠 야 말리지 마. 이거 있죠. 옷 벗으면서 야 나 말리지 마. 그게 이제 점화를 시킨 것이 수에즈 운하잖아요. 그러면 수에즈 운하가 뭐 얼마나 그렇게 대단하길래 수에즈 운하에 대한 폭발력이 이렇게 있었던 근데 건가요? 그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과거의 영광의 상징이기도 하고 네. 대영 제국이 해상으로 지배를 했기 때문에 스에즈 운하로 지나가야 그 모든 자기 앞에 있던 동남아 이쪽으로 가요. 그리고 비록 지금 식민지는 아니지만 영연방으로 인한 블록은 있었거든요. 네. 이게 영국이 경제 부흥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처럼 항공기가 물건을 나르던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에즈 운하가 막히면 과거의 영광뿐만이 아니라 네. 현재의 영연방 이런 국가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 순환이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밑으로 해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그렇죠. 발생하니까. 유럽이 위기의식을 또 하나는 뭐냐면 유럽이 문제가 석유가 안 나잖아요. 네. 근데 유럽 석유의 상당수가 중동에서 오는데 산지로 보면 그게 제일 가까워요. 그러니까 네네. 원가가 싸지는 거지. 네네. 그게 전부 수에즈를 통해서 온다고. 그래서 최소한 40% 이상의 기름이 중동에서 오는데 수에즈를 빼앗겨 버리면 영국뿐만 아니라 모든 유럽이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거 앞으로 수에즈 목줄 쥐고 통과 안 시켜. 그렇죠. 그럼 우리는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수에즈 사태 났을 때 영국에 가지고 있던 석유 비축량이 6주부니까 한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그 옛날 왜 오일 쇼크 났을 때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영국만 놀란 게 아니라 사실은 서유럽 국가들이 다 놀라요. 그래서 순식간에 20개국이 모여서 이거 문제를 논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전격적으로 이스라엘과 군사 동맹을 맺으면서 무기를 지원하는데 프랑스가 아주 화끈하게 지원해줍니다. 뭐 당시 프랑스 최신의 전차를 이제 개발된 지 몇 년, 한 1, 2년 된 거예요. 그거 갖다 줘요. 야, 이거 한 방이면 다 박살내자. 근데 이스라엘이에요. 야, 근데 몇 대 안 되잖아. 그러면 너네가 가지고 있는 탱크 있지? 그 풀을 전부 다 우리 프랑스로 바꿔줄게. 개조 작업까지 해줘요. 더군다나 이 프랑스제 무기가 밀려들어오면서 어느 정도였냐면 이스라엘 내에 있던 영화 스튜디오까지 프랑스제 무기 창고가 돼요. 갑자기 전 국토가 프랑스의 무기로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문제가 원래 수에즈는 프랑스가 팠거든요. 네. 파기는 프랑스가 팠는데 영국이 처음에 안 도와줬어요. 그러고 왜 파? 그러다가 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샀어요. 지분을 샀구나. 스에즈 그 운하 주식회사 지분 45%를 영국이 사버려요. 오. 그래서 사실은 영국 거가 아니라 운하 운영회사의 제1지주가 영국이 됐고 그 이후로 이걸 놓지 않았어요. 더 재밌는 건 이 수에즈 사는데 결정적으로 공헌한 사람이 유태인들이에요. 또 여기서 이스라엘이 한 달이 된 거지. 그때는 그 생각 안 했을 텐데 그때는 옛날이었어요. 어떻게 일이 꼬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꼬인 거죠. 그래서 수에즈 운하 사기로 결정했던 영국 수상이 벤자민 디즈레일리인데 이 사람이 유태계 출신이고 그때 막대한 자금을 대준 사람이 저번에 얘기했던 로스차일드예요. 세던데 딱 불러놓고 어마어마한 돈을 내놓으라고 해요. 어찌됐든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유럽 모든 국가, 지금으로 따지면 EU 국가들이 야 수에즈 막히면 우리 큰일 난다라는 상황이 돼서 무조건 이건 이집트를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인 건데 국제 정세상은 미국과 소련이 굉장한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은 일단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거 국제법 위반 아니다. 아니래요? 네. 어차피 수에즈가 이집트에 있지 않냐. 그래서 이제 이집트 건데 말도 안 돼. 지은 건 프랑스가 짓고 돈은 최대 지주는 영국이 되고. 줬는데요. 그러니까 영국이 의심한 게 거짓말이 아닌 거죠. 나는 영국과 프랑스의 그쪽의 영향력을 인정해. 나는 공정하게 할 거야.
그러면서 이쪽에다 막 밀어주잖아요. 힘은 딴 데다 주고. 그러니까 영국 애들이 생각해보면 저래놓고 지네가 나중에 차관 주고 지네가 다 할 거잖아. 그러니까 확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때 또 대부분의 비동맹 국가들이 이집트를 지지했었거든요. 근데 미국은 또 이때 좀 비동맹 국가들의 눈치를 좀 볼 수밖에 없었던 아니 상황이니까. 미국은 철저하게 나는 너희들 편이다라는 걸 나는 영국 아저씨가 나온 다음에 들어온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다. 나는 맞으시죠? 군사적 침공 안 하고 어디까지도 원리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국제법 지들끼리만 서구 율강끼리 만든 거 아니냐. 거기 있으면 이집트 거 맞지. 그 굉장히 듣기 좋은 소리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래요. 이제 그 수혜주나 국제 회사 설립을 해서 아주 중립적으로 운영하면 되실 거 아니냐. 그럼 모두 다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봤을 땐 이거 예수 그리스도 같은 말씀이죠. 속 터지지. 그렇죠. 돈은 내가 들였는데. 더 열받지. 국제회사 만들었는데 금고를 이집트에 두자는 거야. 그러면 영국하고 프랑스가 걔들한테 이거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받아야 되죠. 더 웃기는 게 그러면 각자 자기 거 받자고 그래요. 그게 그거잖아. 그럼 영국이나 프랑스는 자기 선박 용선료를 받고 그렇죠. 그때 절반이 미국 선박이에요. 그거는 이집트에 주겠다는 거예요. 미국은 어쨌든 나는 똑같은 돈 나가는 거니까라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국은 정말 얄미워 죽는 거야 이거.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을 바라보는 영국의 시선은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이상해요. 미국은 모든 약속을 지키지 않았었어 영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원자탄 기술이나 뭐 이런 군사적 기술에서부터 경제 지원까지 심지어 아까 어떤 경우 경제 지원을 거절한 적도 있었고. 그럼 왜 우리가 지금 죽겠는데 힘으로 밀고 나오는 거 더 얄밉지. 난 이제 힘 안 써. 근데 사실은 근데 미국이 안 도와줬으면 영국과 프랑스는 버틸 수도 없었던 그러니까 상황이- 노골적으로 못 덤벼요. 또 이것도 있었어요. 왜 랜드리스법이라고 해서 2차 대전 때 빌려줬던 무기 긴급 원조했던 랜드리스법으로 해서 네네네. 돈은 나중에 받기로 하고 그거를 끝났으니까 야 좀 어떻게 좀 갚아야지. 좀 안 될까 했는데 미국이 왜 그래? 계산은 계산이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소련은 또 어떤 반응인 거예요? 소련은 뭐 찬스죠. 찬스. 지금 이집트에 뭐 무기 주고 난리 났는데요. 소련은 나세르가 사회주의자건 아니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중동에서 확실한 소련의 발판만 만들면 그렇지. 끝이에요. 근데 지금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요.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게 더 이상할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진짜 끝까지 다 왔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씨 두고 봐. 스웨즈를 먹는 순간 이건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거 건드린 거야. 그렇죠. 시작되나요? 되죠. 그래서 스웨즈 국유화가 탁 되니까 영국하고 프랑스는 처음에는 하여간 미국이 말리니까 침공하지 말라고 바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예. 시간 끌면 끌수록 불리하다. 그리고 분명 유엔이 말릴 거다. 근데 미국이 우리 편이 아닌 이상 방법이 없다. 유엔 결정이 나기 전에 네, 바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미국이 계속 말리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말 이때 영국과 프랑스는 실습 과정이에요. 마음속으로는 이제 우리가 1등이 아니야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그 1등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하나 겪게 해주는 거예요. 스톱도 아니에요. 우리 장관이 갈 때까지 기다려. 일단 우리하고 얘기를 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잠깐 기다려 우리 장관 보내게. 대통령도 안 가요. 장관이 가는 거지. 열받는데 어떻게 해야 참고 사는 거야. 근데 이러면 이걸 안- 진짜 기다려요? 어떻게 기다려? 안 기다려 그러면 야 전쟁할 돈 있으면 갚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잖아요. 제일 웃기는 게 이때 이집트 편을 드는데 굉장히 공헌했던 사람이 인도의 네루. 근데 인도가 어떤 나라예요? 영국이 정말 100년 갖고 넘게 있던 나라. 탈 털었던 나라죠. 앞장서야 앞장서. 더 얄밉지. 그리고 수에즈 운하 막히면 인도로선 땡큐. 네, 그런데 또 인도는 영국한테 식민 지배를 당한 것만이 아니고 협력 관계가 있어. 우리가 그걸 잘 몰라. 우리는 맨날 그 뭐 간디 영화 보면서 인도 사람이 두드려 맞고만 생각하는데 덕본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감정이 반반 같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루는 또 말이나 밉게 그래도 영국 생각도 좀 해줘야지. 그래서 조금 강경하게 나갈 때 영국 체면 약간 칠해주던 것만 해요. 더 얄밉지. 열받아 죽겠는데. 말리는 신우이가 된 거예요. 네. 더군다나 이때 프랑스는 이제 완전히 이제 뚜껑이 열릴 대로 열렸고 영국은 이때 수상 이든이
투병을 하고 있었어요. 아. 암 투병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매일 어마어마한 양의 몰핀을 맞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대단히 히스테리컬하게 정책 결정을 해봐요. 야, 오케이, 알았어. 야, 나 아파 죽겠어 이러면서 가고 이렇게 해버린 거. 결국 못 참은 거네요. 예,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게 이스라엘이 끌어들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안 끌어들였어도 지들이 나갔겠지만 그렇죠. 언제 나갈지만 눈치만 보고 있는데 뭐 싸우려고. 아니 어쨌든 근데 연합작전이니까 어. 이거 이스라엘을 합법적으로 끌어들여야 돼요. 이 핑계가 컸어요. 미국이 국제회사를 만들어서 중립적으로 운영하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영국의 명분은 뭐냐면 이집트는 절대 중립적으로 운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제꼈거든. 그렇죠. 스웨즈 통과를 금지시켜요. 네. 아카바 항도 봉쇄를 해버려요. 네. 봐라. 쟤들 마음에 안 내키면 저렇게 하지 않냐. 그러니까 임 소장님께서 아까 얘기하셨던 이집트의 정책적 실수였다는 얘기가 이스라엘을 끌어들일 수 있는 명분을 구실을 제공해 줘 그렇죠. 버린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가 어차피 걔들은 이스라엘하고 관계를 안 맺을 수가 없는데 우리한테까지 오지 않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나중에 또 중동전 나면 이스라엘을 안 도와줄 거야. 도와주면 수혜주 끊으면 이제 우리는 이거는 잠깐 끊던 뭐 오래 끊던 간에 계속 멱살 잡힌다는 게 못 그렇죠. 참는 거죠. 아 근데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 영국과 프랑스랑 관계가 어땠었던 거예요? 그때 말씀하시기로는 영국은 오히려 요르단이랑 더 친분을 갖고 요르단 있었다 이렇게 공군.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한 번도 영국하고 뭐 미국 쪽에 이렇게 자기들이 종속된다는 생각은 안 해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걔들을 이용하면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한다는데 이때 이스라엘의 남은 목표가 아카바항이에요. 바다가 봉쇄돼 있거든요, 지금 네. 수에즈. 그래서 수에즈는 또 영국, 프랑스 거니까 뺏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카바항을 먹는 건데 수에즈 봉쇄, 아카바 봉쇄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래? 그럼 우리 아카바항 점령할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 보시면 이 삼각형으로 시나이 쪽으로 쭉 네. 내려와서 아카바까지. 맨 밑에가 아카바다. 네. 정말 중요해. 이스라엘은 저게 없으면 지중해 밖으로 나가질 못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 아카방을 반드시 먹어야 되거든요. 네. 영국, 프랑스가 수에즈를 칠 거니까 이 찬스를 놓칠 수 없다. 그래서 그냥 들어가. 아, 그러면 너무나도 땡큐인 게 북쪽의 지중해 쪽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밀고 들어오고 남쪽의 아카바 쪽에서 이스라엘이 치면 양동 작전이 되는 거네요. 그런데 이제 영국에 여기 좀 슬픈 얘기가 또 하나 있죠. 아직도 슬퍼요? 예, 아직도 슬퍼요. 더 슬플 게 있어요. 영국은? 이스라엘을 끌어들여야만 되는 이유. 네. 외국의 군대를 주둔시킬 능력이 없어요, 지금.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네. 중동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강한 친구를 하나가 있어야지 전쟁 수행이 가능한 거예요. 이제부터. 수에즈를 점령한다 쳐도 이집트가 만약 계속 공격하려면 거기다가 뭐 사단 병력을 두고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못 하는 거야. 영국군은 제대로 된 전차 부대를 파견할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 최신형 전차가 있긴 했는데 몇 대 없었고 그걸 수송할 능력도 이제는 영국이 예전 같지 않았었어요. 아니 뭐 가지고 있는 석유 비축량이 6주분밖에 안 되는데 그 탱크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실어 나를 거예요? 또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영국군은 공수부대 하나 딸랑 투입하고 마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필요했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어차피 지금 뚫고 나갈 구실을 이제 항구 봉쇄를 당하면서 얻었는데 요거 항구 하나 얻겠다고 이스라엘이 들어가기 좀 애매하지 않았나요? 이스라엘이 좀 목표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 가자 지금도 문제죠. 저 가자. 가자지구 항상 얘기 나오는 네, 그 삼손이 무용담을 날린 데가 저 가자예요. 뭐 성문을 떼고 네. 메고 올라갔다라는 데인데 저기도 인류 역사상 전쟁터가 제일 많이 된 어허.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 지형적인 조건은 일단 떠나서 이집트에서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이제 이스라엘 지나서 올라가는 네. 길을 옛날부터 그걸 해안길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 해안길의 입구예요. 그래서 위쪽에서 뭐 히타이트족, 아시리아족 쳐들어올 때 이집트로 갈 때 반드시 지나가는 게 가자고 네. 이집트가 위로 올라갈 때 반드시 지나가는 게 가자예요. 어. 뭐. 시나이 반도가 그러면 소유 지금 현재 소유는 그러면 누가 가지고 있는 건가요? 정확히 말해서 가자 지구의 절반 정도는 이집트가 지금 주둔을 하고 네,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절반은 이스라엘이 주둔을 하고 있죠. 그 명백하게 국경 라인은 없고. 지금은 왜 팔레스타인 자치구처럼 돼 있잖아요. 예, 가자 지구라고. 근데 사실 저기가 너무나도 요지죠. 그렇죠. 너무나 요지죠. 근데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라고 해도 거기에 대한 실제로 가장 강력한 군사적 행정력을 갖고 있는 건 이스라엘이고 그래서 저 가자 지구,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와 이스라엘의
그리고 그 입구인 가자를 먹어야 되고 아래쪽으로 내려서 아카바를 먹어야 되고. 와, 아카바와 시나이 반도의 가자를 먹는 순간 정말 금싸라기 삼각지대를 먹게 되는 거네요. 그럼 이제 아랍이 개전을 하나요? 아랍이 개전을 해요?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이 먼저 개전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본격적인 개전은 아니지만 충돌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절반 이집트로 가고 절반은 요르단 쪽에 이렇게 분포, 꼭 절반은 모르 하여간 대강 그렇게 가. 네네네. 시리아도 가고 갔지만 그냥 말하기 쉽게 이렇게 가니까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가 이 팔레스타인 유격대라고 해야 되나? 해방기구를 지원을 하는 거예요. 사실 1951년부터 1956년까지 이집트하고 이스라엘 국경지대에서의 서로 도발한 거 있잖아요. 횟수가 3,000회가 넘습니다. 와. 5년 사이에요? 예, 3,000회의 어떤 서로 간의 국경 도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집트 쪽에서의 사소한 국경 도발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었죠. 근데 이미 이스라엘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고 작전이 개시된 상태였었고요. 다음 이야기. 소련의 지원으로 무장한 이집트와 만반의 준비를 끝마친 이스라엘. 2차 중동전 첫 전투가 시작되는데 과연 수에즈 운하를 차지할 주인공은? 수에즈를 차지하라 두 번째 편. 이제 첫 전투가 이제 카데시 작전이라는. 근데 작전이 개시됨과 동시에 이미 이 전차 부대가 이집트 영역 70km까지 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이집트군 기갑 부대가 쓸려 나갑니다. 이스라엘 군한테. 영국과 프랑스가 하나 한 게 뭐냐면 이때 공군을 동원해서 이집트 공군을 괴멸시켜요. 아. 72시간 연속 공습으로 완전히 괴멸시켜버리고 폭격기도 다 박살나요. 그렇지 없어 놀라요. 아, 그렇게 좋은 장비 줬는데 그러니까 얘들이 왜 이렇게 허무하게 지냐. 이 당시에 상당수의 이집트군 보급 부대가 상당수의 낙타를 운영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직까지. 뭘 믿고 이스라엘 건드린 거야?